몇 차례 제가 다른 데서 소개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칼럼을 통해서 우리 발전소,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의 그런 열악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아마 접해봤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1시간 남짓 여러분하고 같이 좀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이 너무나 사실은 굵직한 문제들이어서 답이 나올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또 제가 최근에 무슨 책을 하나 좀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의외로 답은 참 간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답이 참 간단하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가 이런 거죠. 저 노동자는 저곳에서 평생 동안 일해도 되겠는가라는. 우리 이런 질문들 많이 안 하죠? 그죠? 근데, 다들, 저 힘든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데 직접적인 질문은 안 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저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너무 불쌍해. 마음의 치근함을 담아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평생 동안 일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책임감을 염두에 둔 질문이에요. 이래도 되겠는가? 그죠?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석탄 화력발전소의 예를 들어서 한번 노동의 실태들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정말로 저 노동자가 저곳에서 일해서는 안 돼 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왜, 그 원인이 뭘까라고 하는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도대체 뭘까? 간단한 원인일 수도 있고요. 밤새도록 아니면 평생 동안 고민해도 찾을 수 없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혀서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던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소유와 운영의 문제, 또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큰 화두 중에 하나인 원화청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근본 원인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원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졌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연 저 노동자가 평생 동안 일해도 되겠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봤죠. 화력발전소 개통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세 가지를 연상해 보면 돼요.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료의 시설들이 있고요. 배에서 석탄을 싣고 오면 이거를 퍼내서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보일러로 탄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뗍니다. 떼면 여기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열이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발전 시설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일러가 막 돌아가고 나면 여기서 온갖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찌꺼기들이. 그래서 그냥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자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그래도 조금은 걸러진 공기들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 이런 잘 알고 있는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 물질이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SO2, 뭐 NO2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조금은 깨끗해진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이 보일러에서 타고난 찌꺼기가 나옵니다. 일종의 재죠. 재, 석탄재. 이 석탄재를 다시 건조를 시키고 이 일정 부분 정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시멘트 공장이나 혹은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원료, 혹은 뭐 어떤 데는 뭐 이 저기 매립 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해서 다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비를 우리가 환경 설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보면 우리의 전통적인 온돌식 문화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와 가지고요, 나무를 해와서 아궁이에 집어넣고 태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을 가지고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우고 나면 아궁이 속에 뭐가 남습니까? 타고난 재들이 남죠. 예. 그 재를 우리는 받아다가 또 발효시켜서 거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쓸 때는 화장실 뒤처리용으로도 쓰고 다 활용을 했죠.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연료시설과 발전시설과 환경설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엄청난 장치산업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장치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볼 수 없는 이런 시설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보령인데요. 보령 사진은 처음 보시나요? 태안은 많이 봤는데, 제가 태안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우리 또 어머니 또 슬퍼질까 봐서 제가 태안을 못 넣고 보령 사진을 넣었는데요. 한국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바로 이제 여기 요 부두에서,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두가 3개가 있는데 1부두도 3부두까지요. 배를 싣고 유연탄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하역을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보령은 옥내 저탄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다 이렇게 야적 상태로 쌓아놓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원료 시설입니다. 나무를 잔뜩 준비를 해놓고 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미분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여기 이제 굴뚝이 있는 요 위에 있는 건물, 요 라인에 있는 요 건물이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이게 보일러예요. 요리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보일러가 마치 아궁이 역할들을 하면서 떼내는 거죠. 석탄을 떼내는 거고요.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이게 1기, 2기, 그다음에 3, 4, 5, 6호기, 7호기, 8호기 보일러가 총 8개가 있죠. 요 앞에 있는 요 시설은 뭐예요? 요거 일종의 이거는 발전시설, 전기를 만드는 터빈이 있는 곳이에요. 터빈. 그러니까 여기서 연료가 이렇게 공급이 돼서 보일러를 돌리고 그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전기가 송전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간단한 시설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경 시설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해처리 설비나 타랑 설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일러 주위에 이제 다 딸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본 3가지 단위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장치산업의 특징입니다. 어디 숨으면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탄을 싣고 내린 다음에 저탄장에서 다시 상탄을 하는 이런 작업인데요. 이 화력발전소의 유해인자, 즉 작업 환경을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이 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석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석탄.
여러분들 석탄은 유연탄, 무연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건 아시죠? 기준이 뭘까요? 유연탄과 무연탄이. 한자 그대로 유연탄은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무연탄은 연기가 많이 안 나와요. 왜 연기가 많이 나올까요? 왜? 그 안에 탈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탄은 열량이 높아요. 유연탄은. 무연탄은 열량이 낮아요. 어떤 게 비싸겠어요? 유연탄이 비싸죠. 무연탄보다. 유연탄이 비싸요. 열량이 높아요. 막 한 7,000칼로리 이상씩 열량들이 높아요. 왜 열량이 높냐? 그 탄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휘발성 물질들, 잘 타는 물질들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기준치가 한 14% 정도를 기준으로 휘발성 물질이 한 14% 이상이 되면 유연탄, 그 밑에는 무연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저쪽에 삼척이나 태백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탄광이 있죠. 그죠?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뭘까요? 무연탄이에요. 무연탄. 네. 무연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다 무연탄이고요. 그래서 다 연탄 공장에서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일반 발전소나 그리고 유연탄을 많이 쓰는 데가 발전소하고 제철소에서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쓰는 거는 다 유연탄입니다. 왜냐하면 고열량을 받아서 터빈을 돌려야 되고 용광로에 열을 가해줘야 되니까 다 유연탄을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유연탄이고, 이 유연탄이 실제로 좀 영어로 쓰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애국에서 들어올 때 이 유연탄의 성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입수해서 봤더니 꽤 높아요. 휘발성 유기화물이 함량이 30% 이상 돼요. 우리가 유연탄이 14% 이상이면은 유연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한 2배 이상 정도로 휘발성 유기화물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우면 그만큼 열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빨간 걸로 줄친 게 뭐냐면 실리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사실은 발암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결정형 유리규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한 1 내지 3% 정도,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높지 않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새카맣게 보여지는 유연탄은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얘가 보일러에 들어가서 온 몸을 다 불태워서 터빈을 돌리게 하고 나면 뭐가 남죠? 재만 남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석탄재예요. 석탄재로 변하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발암물질인 실리카라고 하는 물질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 거가 60% 이상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열원으로 쓰이게 되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은 다 타고 재만 남으니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집이 작아지면서 응축되어 있고, 재 속에 날아갈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원만, 일종의 날아가지 않는 중금속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실리카라고 하는 발암물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량이 대단히 높아져요. 10배 이상 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작년에 특조위 활동하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그냥 우리 화력발전소는 탄을 많이 쓰니까 먼지가 많이 나. 이 석탄 분진 그냥 한번 들어가다 나오면 온몸이 새카매, 코를 풀면 그냥 새카맣게 나와.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먼지가 무지하게 많아.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안에 발암물질이 어떻게 변해서 함량이 얼마만큼 높아지는지 이거를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석탄재의 비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이미 정보에
이미 수입할 때 들어오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일부러 숨겼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다른 데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우리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보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랬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연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탄도 태우고 나면 연탄재만 남죠. 그럼 그 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은 함량의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쪽에 지금도 연탄재 뭡니까? 밀집 지역들 그리고 우리 그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 달동네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연탄재잖아요. 그러면 연탄재를 모아놓죠. 그곳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연탄재 계속 치워야 되죠. 이분이 폐암에 걸렸다. 직업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돼요. 100% 인정돼요. 왜? 연탄재는 발암물질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 안도현 그 지인이 이 양반이 환경 전문가구나.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그 시인이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그 연탄재의 희생, 연탄의 희생, 온몸을 불태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희생, 그리고 열정, 그 다음에 남을 위하는 배려,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싶어서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탄재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석탄에서 쓰고 있는 유연탄도 똑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옥내 저탄장이에요. 아까 맨 앞에서 봤던 사진은 옥 외에 그냥 야드에 있는 석탄 저탄장이고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 밖으로 날아가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안에다 가둡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셀이에요. 셀. 어마어마한 유연탄,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내에다 저장을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자연 발화가 되면 여기서 연기가 막 올라가서 위로 다 올라가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요 유연탄에는 발암물질인 SiO2가 3% 정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이게 한 30% 정도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유기화합물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냐면 벤젠 같은 게 들어있어요. 벤젠. 벤젠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백혈병. 백혈병의 원인이 되는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연탄 태우다가 연탄 옛날에 쓰다가 제일 많은 사고가 났던 게 뭡니까? 일산화탄소, CO 가스 중독, 질식사 그 자리에서 죽죠. 이게 엄청나게 타면서 이게 이제 요 위로 막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연료에 있는 협력사 노동자들은 여기 한 3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이게 2층으로 3층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3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위에 있는 컨베어 벨트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고치기도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열기는 타고난 열기들은 다 위로 올라가죠. 여기에서 점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해져. 아찔하죠,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이 공기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결정의 유리기수나 벤젠이나 톨루엔, 일산화탄소, 즉 죽음의 물질이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 요 3층 높이에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해봤더니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 아까 이야기했던 결정의 유리기선이라고 하는 거가 거의 기준치의 한 7배 정도, 이 정도 나와요. 기준치 7배. 이거 우리나라 기준치의 7배지만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한 14배 정도 초과하는 거예요, 기준치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벤젠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치는 못 미치지만 벤젠이라고 하는 물질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걸 측정했을 그 당시의 상황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면 저같이 겁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죠. 아무리 측정의 본업이라고 하더라도 저 목숨 걸고 들어가지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 상황. 자연 발화가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측정한다 그러면 농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 특히 벤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또 일산화탄소 농도, 아까 지금 이제 요런 상황일 때인 거죠. 요런 상황일 때. 막 연기가 나고 할 때, 요런 상황일 때, 발화가 됐던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3천에서 측정 결과들인데요. 보면 여기 맨 밑에 있는 수치가 뭐냐면 일산화탄소의 농도예요. 500까지 올라가요. 500 감이 안 오죠? 500이 뭔지. 일산화탄소는요, 200ppm만 넘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응급 상황이에요. 200ppm만 넘으면. 이거는 요 200ppm에서 한 15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분 정도만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단기간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텝 값이라고 해서 이게 200ppm인데 하루 동안에만 200ppm이 넘는 요 시간이 벌써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한 달 동안에 계산해봤더니 28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냥 다 타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나요? 이게 바로 투입돼요. 노동자 바로 투입이 돼서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끄려면 어떻게 되냐? 막 포크레인으로 막 파서 밑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위로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높은 농도의 그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진작에 가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이게 보일러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령발전소 보면 굴뚝이 있고 큰 덩어리가 8개가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보령에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다기보다는 그 정비 작업, OH 작업의 일정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저는 제가 일반 작업 환경을 연구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작업 현장을 들어가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데가 요 작업. 그러니까 보일러는 완전 밀폐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 밀폐. 도매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가 완전 밀폐가 되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정비, 오버홀 작업을 할 때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보일러를 구멍을 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만 만들어내요. 마치 우리 도자기 구울 때 완전 밀폐를 시키잖아요. 완전 밀폐를 시킨 다음에 도자기를 꺼낼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만 깨죠. 거기를. 그죠? 거기를 깨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 밀폐되어 있는 보일러를 대정비 작업할 때 보통 뭐 한 45일 정도가 걸리는 대정비 작업 기간이 그거를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온갖 찌꺼기들을 다 긁어내고 청소하고 여기 이제 보통 한 24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그런 대정비 작업을 하죠. 누가 하느냐? 주로 이제 플랜트 노동자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협력사에 있는 사람도 일부는 가서 들어가서 하지만 대부분 플랜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실제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작업이라고 처음부터 이걸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가장 열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럽에서 중세에 담낭암이 검댕이라고 그러죠. 불을 태우고 나면 새카만 찌꺼기들이 남죠. 그게 검댕입니다. 그 검댕이의 바로 원인 물질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SiO2라고 하는 거,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굴뚝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했었죠. 중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죠? 그 아이들이 이제 담낭암에 막 걸렸거든요. 이게 청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계속 굴뚝을 연상시켜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세기에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희생을 불러왔던 환경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어떻게든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던 거고, 들어가서 측정을 하려고 들어갔죠. 근데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왔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로 미안하고 한쪽 가슴이 굉장히 좀 아파요. 아니, 이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묵묵히 마치 일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통제를 받아가면서 막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일개미처럼 노동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일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하러 들어갔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지쳐나왔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측정을 못했어요. 여기를. 측정을 못했어요. 측정을 못하고 꽁 대신 닭이라고 다른 소위 말하는 회 찌꺼기,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회 찌꺼기니까요. 그 회 찌꺼기를 취급하는 거 제가 대신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8배 내지 16배 정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제가 언젠가는 다시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노동부 과제로 발전소로 다시 들어가서 이런 연구를 할 기회가 좀 있어서 올해 9월 달 정도,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측정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요 수치만 가지고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이런 석탄재, 석탄 분진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에? 어디? 광산에서 탄을 캐는 우리 광부들, 그죠? 가장 열악한 분진 작업장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거기서 탄을 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정의 유리구산의 농도가 얼마냐면 석탄 광합이 0.14예요. 근데 이 안에서 일하는 것은 측정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유사한 작업으로 봤을 때 0.4니까 이것은 3배 정도,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3배 정도 열악한 곳에서 이 안에서 일하는 우리 플랜트 노동자들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감이 갑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자고한 측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10년치가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7년치네요. 2013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자고한 측정 보고서들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일러 내부에서 이런 거 측정했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여전히 자고한 측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면들이, 아무래도 배관이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뜨거운 수증기들을 이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관에 뭘 쓰냐면 성면을 많이 씁니다. 가습기 같은 거. 그런데 다 감겨져 있죠. 평소에는 거기서 성면이 나올 리 없어요. 괜찮아요, 평소에는. 그러나 역시 정비 작업을 하거나 교체를 할 때, 이럴 때는 그걸 뜯어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성면이 나옵니다. 성면 측정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실제로 없었다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태양발전소나 협력사인
KPS 같은 측정 결과를 보면 다 대부분 불검출이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물질들이 다 불검출이고요. 높아봤자 기준치의 반절도 안 돼요. 탄분진, 아까 얘기했던 결정의 유지구성 보세요. 기준치의 한 28%밖에 안 돼요. 기준치 반절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 주야장찬 자가방 측정을 해왔는데 왜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칠까요? 왜? 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미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돼요. 왜 그럴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외면이에요. 언제 측정하느냐? 그냥 점검하러 돌아다닐 때. 이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낮게 나와요. 그걸 뜯어내고 긁어내고 빗자루로 쓸고 이래야 농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그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왜 외면해요? 왜? 그 일은 우리 직원들이 안 하니까. 우리 직원이 안 하니까.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노동자의 플랜트 노동자들. 오늘은 태안에서 일하고, 내일은 저 당진에 가서 일하고, 또 다음 달에는 저 동해에 가서 일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우리 플랜트 하청 노동자들이 하니까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거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도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외면이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당연히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기능은 10% 정도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폐기능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건강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폐기능이 10%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게 다 원인이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서 봤던 그런 물질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수많은 발암물질들이 다 발암물질 내지는 생식독성 이런 물질들이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 측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정말로 낮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제가 여기서 그림자 노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두운 곳에서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노동이어서 그림자 노동자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잠깐 동안 길게는 뭐 한 몇 주, 짧게는 뭐 한 며칠 파출소에 들어와서 철수하고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당진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동해에 가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의 노동의 흔적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요. 일했다고 하는 것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기록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는지 이거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앞으로 1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데 과연 그 노동자한테 폐해 문제는 없는지 어느 누구도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자 노동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이런 재해하청의 플랜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던진 저 노동자는 평생 동안 저곳에서 일해도 될까라고. 여러분 답이 나왔나요? 이래도 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런데 저는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나하고만 관계없다 그러면 내 자식만 아니라 그러면 내 형제만 아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어.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인정하고 갑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로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에요.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 원인. 제가 이 밑에서 답은 써놨지만 소유와 운영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한계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정 연료를 쓰지 않는 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소유와 운영의 분리, 원청과 하청의 관계 속의 문제가 2배, 3배, 10배로 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이것만큼은 막아내자. 이것만큼 막아내자. 이런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발전소는 이렇게 세 큰 덩어리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3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3개의 프로세스 중에 발전소에 있는 원청이 담당하는 일은 요거 하나예요. 생산설비예요. 전력의 발전 설비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요 일만 하는 거고 그 외에 원료가 들어와서 하역하고 이송하고 투입하는 이런 거 다 협력사들이 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 협력사들이 하고 있고 적어도 요 석탄을 배에서 내려서 저장했다가 투입하는 요 공정에만 최소 서너 개의 협력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최소 서너 개. 이게 그럴 일일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기를 생산한 요 설비, 원청인 발전사에 있는 정규직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거의 또 7, 80%는 우리 협력사들이 다 일을 담당합니다. 그 일의 대부분은 운영과 정비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찌꺼기를 가지고 처리하고 하는 거 역시 협력사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소 운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운영 체계에 쓰고 보니까 소유와 운영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 이것의 근본 원인은 원하청의 이계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저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야. 플랜트 노동자들 와서 일하는데 우리 관심 없어. 왜 그 측정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직원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비 내지는 이 유지관리 업체의 사장이다. 근데 너무나 열악해요. 그다음에 아까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먼지가 많이 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찾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환기만 시키면 돼요. 환기만 시키면. 근데 발전소에서 2년 동안 돌아가는데 잠깐 45일 일할 걸 안에다가 환기장치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거가 뭐냐면 이동형 환기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조선소에서 배 만들 때 많이 쓰는 환기장치가 있는데 들고 다니면서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거 갖다 놓고 일하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주냐 이건 거예요. 누가. 그 플랜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그 설비, 그 보일러라고 하는 설비가 우리 설비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써야 되라고 하는 거죠. 원청인 발전사는 거기서 일하는 플랜트 노동자들이 우리 직원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로 책임의 회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관리의 공백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복잡한 전제 시스템에서 10몇 개의 거의 20여 개의 협력사들이 들어와서 발전소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굴리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다 요소마다 공정에서 공정으로 공정 내부에서 다 서로 다른 협력사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또 재하청을 주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제가 두 번째 던지고자 했던 이 열악한 작업환경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하층 노동자에게만 사고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 용균이의 죽음도 바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잠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보령발전소 전체의 협력사 현황이 아니라요. 전체 협력사 현황이 아니라 경상정비만 담당하는 협력사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경상정비만 담당하는. 오늘 여러분들 보면 의아해할 겁니다. 자, 아까 발전기가 1호기부터 8호기까지 여기 4, 5호기는 안 나왔는데 1호기부터 8호기까지 8개의 보일러가 있다고 그랬죠? 거의 똑같은 설비예요. 이 보일러라고 하는 설비에 이렇게 많은 협력사를 들어와서 일을 해요.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유지보수를 외부에 맡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집중적으로 맡기면은 훨씬 낫죠.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런데 보일러라고 하는 이 설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협력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협력사들은 또 다른 재하청의 일거리들을 줍니다. 그 안에서.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발전소라고 하는 것에 협력사들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제가 공정은 단순하다고 이야기했죠. 연료, 발전, 그리고 환경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협력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하청을 왜 그렇게 줘야 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답은 참 간단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떡고물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조금 떼줘야 되고 쟤한테도 좀 떼줘야 되고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원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위험의 증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원하청 구조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졌을까?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 2강 때 우리 박준선 국장이 아마 자세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전체 임금의 구조나 뭐 이런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2000년 초에 전력산업 구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민간 개방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이제 협력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민간 개방을 하게 된 그 표면적인 이유는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익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 민간에 개방을 하고 5개 발전사로 나누고 거기서 또 소유와 운영을 분리를 해서 연료 환경 쪽은 다 외주를 주고 또 이러한 운영의 시스템이 결국은 비용을 절감시켰나요? 이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석탄을 구입하는 석탄 구입 단가는 더 상승을 하고요. 경쟁을 하니까. 아니, 살 사람이 많은데 납품하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단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 쪼개기식으로 하청을 주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그 전에는 2개의 회사였죠. 서울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똑같은 설비를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서울지하철공사,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도시철도공사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도 2명, 그걸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 팀도 크게 보면은 2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합쳤죠, 지금은.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쪼개게 되면 관리비는 그만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렇게 구조개편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위험의 증가로 이어졌고 위험의 증가로 연결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소유와 분리, 그 운영이 분리되면서 생기는 관리의 공백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가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원청과 하청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청이 하청을 주면서 환경의 시스템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가 태안에 가서 또 보령에 가서 똑같은 운전실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원청이 운영하는 제어실, 발전시설의 제어실도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협력사가 운영하는 제어실, 운전실이죠.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컨트롤룸이죠. 안에서 깨끗한 옷 입고 앉아서 화면만 이렇게 쫙 화면에서 하는 거 눈에 그려지죠? 원청 똑같은 제어실인데 원청 이렇게 달랄까? 마치 이야기하면 모텔과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운전실인데. 여기 지금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원청이 발전시설의 운전실인 거고요. 그 외에 하청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이 운영하는 똑같은 운전실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어디는 그냥 신발 먼지만 털고 들어가는 운전실이 있는가 하면 원청이 운영하는 운전실은 슬리퍼 실내화 신고 들어가요. 그 정도로 깨끗하고 좋아요. 그 하청으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림자 노동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플랜트 노동자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숨쉬는 공기도 원청이냐 하청이냐 재하청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실제로 측정해보면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원화층 구조가 나온 실제 현상들이고요. 죽음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거 이미 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역시 재해 발생도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원청 발전에서 한 거고요. 나머지 3가지는 협력사 내지는 자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고용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었죠. 특조위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그리고 발전사에서는 직고용하기는 어렵다.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구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네라고 일반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회사나 협력사나 또 기타 하역업체나 재해 발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만들더라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유와 운영의 분리, 단절, 공백, 나는 책임 없어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회사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회사 안 된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6배 내지는 보정하지 않으면 거의 9배 가까이 재해 발생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해 발생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저렇게 열악한 곳에서 일해도 될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까? 단편적이지만 원활적 구조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 문제들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이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 특히 작업환경 문제를 거의 지금 한 30년 이상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걸 해오면서 제 평생 동안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곳이 어디냐면 1990년, 그러니까 정확히 30년 됐습니다. 1990년 그 유명한 포스코 포항제철에 입사를 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로 부푼 꿈을 안고 화려한, 그때는 지금은 가장 선망하는 우리 취준생들의 선망하는 그 직장이 어딥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데, 인천공항공사 이러잖아요. 그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면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이었어요. 월급만이죠. 그래서 저도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인데요. 고향에서 경산 왔다고 할 정도로 포항제철에 들어가니까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부딪힌 게 뭐냐면 알권리였어요. 현장에서 알권리. 제철소도 아까 우리가 봤던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거기도 유연탄을 떼서 여론으로 쓰고 하니까 거의 석탄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제가 그걸 측정하는 담당자였거든요. 현장에서 포항제철에 있을 때. 그거를 측정해 보니까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에다가 담지를 못하게 해요. 결과를. 위에 상급자가. 이거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 권리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막 백혈병 환자 나오고 이랬거든요. 왜 백혈병 환자가 나왔는지, 왜 폐암 환자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를 결과를 공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로 젊은 혈기에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결혼한 지 딱 이 2달 됐었어요. 2달. 제가 90년 9월 달에 결혼했으니까요. 12월 달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가. 참다 더 이상 제 마음속에 가질 수가 없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거 현장의 노동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인데 이걸 왜 막 씁니까?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기자회견하고 당연히 잘렸죠. 딱 8개월 일하고 잘렸어요.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동네에서 잔치 안 하기 잘했죠. 동네에서. 잔치했으면 얼마나 전 난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딪힌 게 현장 노동자들의 알 권리.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외주화 금지, 책임성 강화. 이거 뭐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냐면 이거 왜 안 될까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위험의 외주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외주화는 어쩔 수 없어. 이 지금 21세기 이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돼. 부분적인 영역, 전문적인 영역은 외주화돼야 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렇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업체,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외주화를 줘야 되죠. 근데 그 외주화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회피의 원인으로, 회피의 수단으로 외주화를 주는 것, 즉 그게 바로 뭐냐면 위험의 외주화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외주화 그래 할 수밖에 없다. 하자. 그런데 공정하고 그리고 그 외주화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묻고 이미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공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체계 속에서 외주화 주는 거는 그래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위험이 외주화되는 거는 막자라고.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외주화 금지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잘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주화 금지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야, 이 시대에 어떻게 외주화를 안 줄 수 있어? 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초점을 좀 맞추자. 위험의 외주화. 공정하지 못한 외주화. 그거로 인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회적 목소리를 키워나간다 그러면 좀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좀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원청과 하청의 이런 산재의 통계, 이건 사망자 통계입니다. 사망자 통계. 사망자 만인율이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0,000명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000명당 원청은 1명이 죽어요. 산재로. 10,000명당 1명. 근데 하청은 10,000명당 8명이 죽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8명 중에 한 40%는 또 누구죠? 30, 40% 높이 올라갈 때 40%까지 올라가는데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게 많이 죽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것 또한 우리 사회가 하청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가시키는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미 우리가 답은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대재해 사업장 처벌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벌써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지금 이 문제를 노동단체들이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21대 국회 1호 법안 우리 이걸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전략이 잘못된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알 권리 강화입니다. 알 권리 강화. 자,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30년 느꼈던 알 권리 문제.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9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94년, 5년 때쯤 기억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그때 바뀌었어요. 그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그때 비로소 나온 게 알 권리라고 하는 거가 공식화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법제화에서 획기적으로 변한 게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근데 이게 알 권리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가 이건 다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막 그나마 좀 낫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의 수준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공급자 중심의 알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알 권리가 돼야 된다. 이용자, 작업자 관점에서. 이미 MSDS라고 하는 제도가 이미 시작이 된 지가 거의 25년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발전소에 들어가서 노동자들하고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미 25년 전부터 노동자한테 알려줘야 될 권리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뭐냐?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용하는 노동자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가 뭔지 이거를 좀 더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회피권이에요. 회피권. 요거는 이제 저는 작업중지권이라고 우리가 수년 동안 이것도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작업중지권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는 근본적인 거는 작업중지권이 아니라 회피권이라고 봅니다. 회피권. 회피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작업중지는요, 급박한 위험이 상했을 때 작업을 멈추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작업을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권은 뭡니까? 감지될 때. 아, 비 올 것 같아. 나 오늘 밖에 안 나갈래. 이거 회피잖아요. 그죠? 비가 막 오니까 안 나가서, 이건 중지예요. 뭔가 미리 예측이 되거나 가상이 될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일종의 회피권입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작업중지권의 좀 더 확대된 권리. 이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2013년도에 여수 산단에 있는 대림산업이라는 곳에서 폭발 사고가 났죠?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 근데 이 사고로 인해서 6명이죠. 6명이 사망을 했는데 다 하청 노동자들이었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 하청 노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너무 공기가 너무 단축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 3일 전부터 자꾸 설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야간 작업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강행을 한 거죠. 결국 사고가 난 거예요. 만약에 회피권이 작동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 살릴 수 있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이천의 물류창고, 2008년도에 있었던 냉동창고, 40명, 38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어요. 그 노동자들은 충분히 위험을 감지했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용접을 해온 사람들인데, 용접과 옆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특히 도장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발포 작업을 한다든지, 이건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용접 작업에 1년 이상의 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노동자들은 분명히 이거 이렇게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감히 우리 일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터지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중지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피할 수 있는 권리, 이미 작업 중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작업 중지를 하는 거고요. 회피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돼서 노동자들한테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상당 부분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어요. 아니, 뻑하면 일 안 한다고 라인 멈추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본의 피해를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노동자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설령 그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면 다행인 거고요. 누구나 다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여권 보장입니다. 참여권 보장. 이 참여권도 역시 법적으로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감제도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보장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참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진정한 참여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여권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일종의 뭐 어쨌든 그냥 말로는 참여권인데, 작업의 환경 측정을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혹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참여가 아니라 뭐예요? 참관이에요. 참관. 들어가서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왜? 권리가 없으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들어가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못해 노동부에 신고하고,
뭐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진정한 참여가 되는데 이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참여권, 즉 참관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권을 좀 강화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참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문제가 예측될 때 미리 사전적 예방을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우리 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진단해 봅시다.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상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책 수립 과정은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이 아니라 회사 내에 안전보건의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발전소 특조위 활동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될 게 뭐였냐면,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뭐였냐면, 마스크를 특급으로 지급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급으로. 그랬더니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특급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호흡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호흡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KF 84, 80 쓰는 거하고 KF 94 쓰는 거하고 숨쉬기가 다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산업용 마스크는 특급 마스크, 1급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특급 마스크를 쓰게 되면 숨쉬기 힘들어요. 그건 일반적인 마스크인 거고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숨쉬기 편한 특급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공기 공급식 마스크를 쓰고서 들어가서 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 조금만 더 주면 특급 마스크 쓸 수 있거든요. 그냥 그거 사서 주는 거죠. 자, 노동자가 참여했다면 그럴 겁니다. 이거 쓰니까 너무 숨쉬기 힘들어. 더 성능 좋은 거 사주세요. 나는 이것도 부담돼요. 산소 공급식 마스크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 과정에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유럽이나 이런 안전보건 문제에서 잘 되고 있는 북유럽, 뭐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핀란드 이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안전위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5명 이상만 되면 거기에 안전위원, 노동자 출신의 안전위원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노동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육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교육 받고 나서 3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가 다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받는 시간의 임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정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과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어요. 위험한 작업을 멈추게 하는 권리가 있어요. 현장 작업자 대표죠, 일종의.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 정도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감지가 되면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멈췄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적 책임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진정한 참여권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까 앞에서 봤던 명예산업안전감시제도 있잖아요. 아무 권한 없어요. 이런 권한 없어요. 다만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라고 신고는 해요. 그리고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이거를 공식적인 커뮤니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그리고 여러 지역별로 좀 많은 영세사업장들이 있다. 5인 미만이다 그러면 지역별로 안전위원들을 두고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여권인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조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역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 활동시간 보장, 활동시간 보장. 노동자 상근자들을 그렇게 많이 줄여놨는데,
어렵게 줄여놨는데 또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다 임금까지 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법적인 권리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들어줄 만무하죠. 그래서 많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성을 좀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성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법조문에 뭐 하나 들어간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노동자를 인정을 해야 진정한 권리성이 보장이 되는 건데요. 노동자 권리성. 다만 저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그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요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오시아, 우리나라 얘기하는 산업안전보건 구하고 비슷한 거죠. 미국의 오시아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게시판에는 이런 노동자의 권리를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딱 붙이도록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에도 너는 참여할 수 있어. 네가 불이익으로부터 너는 보호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 대리인을 포함해서 너는 안전보건에 관련된 회사의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이게 너의 권리야. 라고 노동자의 권리가 한쪽에는 쓰여져 있고요. 반대쪽에는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를 게시판에다 다 요소에서 다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한 장으로.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네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해. 너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어. 비밀은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전화하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미리 예고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서 점검할게. 여기 미국의 노동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놓고 있어요. 저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흉내는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산업법에서 노동자 권리 글씨도 잘 안 보여. 글씨도 잘 안 보여요. 노동자의 권리 이렇게 작아지 포스터 큰 걸로 만들어 붙여놓은 거 많이 봤죠? 예?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그거를. 그냥 며칠만 너의 권리를 얘기해. 만약에 잘 모르거나 현장에 부당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인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죠.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포스터를 만들 리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노동자의 권리성만이라도 법적으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 해소,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이 카렌 머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이분이 작년에 왔죠, 우리나라에. 네. 작년에 왔는데 평생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 문제, 보이지 않는 고통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2008년인가요?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캠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나 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갈 때 의사나 변호사는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맞습니다. 그죠?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맞아요. 특히 병원의 의사는 의자에 앉아서 환자의 눈도 안 마주치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고객의 입장으로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 노동자는 의자에 앉아서 손님을 맞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백화점에 있는 판매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의자에 앉아서 어서 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저 건방진 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고객인데 건방지게 어떻게 손님을 서서 맞아? 눈도 안 마주치고 일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갔는데
의사는 의자에 앉아서 맞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백화점 노동자는 서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이거는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고 어떤 못된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손잡고 어디를 가다가 경비 노동자가 청소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엊그저께 그 사건도 있었죠? 6월 달인가요? 엊그저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여성 노동자가 이 부부한테 갑질을 당했잖아요. 인격모독을 당했잖아요. 이 편의점 안에 물건 쌓기 위해서 쌓은 이 단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고객이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부도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네가 이런 데서 일하지 이런 거죠. 이거는 결국 보면 그 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노동 자체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주면 경비 노동자는 경비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이 있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걸 왜 멸시를 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자식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건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 이거를 공감격차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감격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의 입장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만 있다 그러면 공감격차는 줄어든다. 누구는 건방지게 생각하고 누구는 당연하고 생각하는 이런 거 격차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죠. 즉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평등 해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저 노동자는 평생 동안 저곳에서 일해도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라고 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질문은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해치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는 이거 처음에 제가 대학원 가서 처음에 공부할 때 지도교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생각을 하면서 써봤는데요. 그분이 3가지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어떤 환경, 내가 연구하는 작업 환경에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꼭 3가지 질문을 해봐라.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 노동자는 저곳에서 평생대로 일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래도 되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답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해봐라.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 노동자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평생 동안 일해도 될까? 두 번째 질문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죠? 나는 힘들어도 내 소중한 나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한 마음 먹으면. 여기에서도 노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3번째 질문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저곳에서 일한다 그러면 이건 죽어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발암물질이 있는 곳에서 발전소의 그림자 노동자처럼 어두컴컴한 곳에서 막 회전체가 돌아가는 곳에서 내 자식이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괜찮아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모두가 예라고 답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진정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질문하지 마시고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구름 잡는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참 간단하다.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그런 격차도 없어질 것 같고, 원화청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것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가 단계적으로 저는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안전보건 문제에 있어서 오로지 목매달았던 게 뭐였냐면,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노동자의 환경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까, 오로지 여기에 많이 우리가 그동안 역량을 투여해왔어요. 30년, 40년 동안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산안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막 새로운 걸 만들고 막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변했나요? 뭐가? 그 법이 잘 지켜지나요? 현장에서 작동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준과 법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규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통할 때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규제가 통하는 시기는 어느 때 규제가 잘 통했습니까? 군사독재 시절 때. 이때 규제가 잘 통했어요. 전두환이가 하루아침에 모든 과외, 학원 내일부터 문 닫아. 그러니까 진짜 다음날 문 다 닫았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그때 76년도입니다. 76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는데요. 여름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어떤 기자가 막 와가지고 뭐 무슨 촬영을 하겠대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야 인마 너 내일부터 학원 너 못 가. 학원 가면 너 불법이야.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너의 소감을 묻고 싶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공중파를 탔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학원 금지, 학원 운영 금지를 전두환 시절에는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그냥 밀고 가니까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런 규제의 요인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규제 요인이 그렇게 쉽게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요 규제 요인은 이미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규제가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노동자의 권리성, 회피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 참여권,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이 규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규제는 규제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작동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노동자 참여권을 어떻게 강화할까? 법으로만 되어 있는 중지권인데 그 중지권에서 좀 더 나아간 회피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어떻게 작동되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여기 현재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럼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문제들. 노동을 존중하고 평등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들, 그 다음에 노동을 바라보는 격차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그거를 어떤 이 노동자 개인 내지는 기업주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로 인식이 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해결될 문제예요. 이미 일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규제 요인과 이 규제가 작동될 수 있는 작동 요인,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와닿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첫 번째 질문에서
예라고 스스럼 없이 답하는 이런 노동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지만 다시 또 고민을 해보면 이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갈까라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